금속 강도학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유경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여러 어려운 점들로 인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소통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캠퍼스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좀 더 서로 간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 강도학 수업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평가 방법은 이제 출석하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이 캠퍼스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약을 해주시게 되면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잘 댓글을 요약해서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자 캠퍼스로 와서 또 수업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는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마련을 해놨으니까 실습 프로젝트도 좀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이번 학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서로 보실 것은요, 그 미케니컬 메탈러지라고 하는 그 디터가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 이 책을 그 한 학기에 가르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뽑아서 강의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강도학이라던가 재료 강도학 이런 책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사서 보셔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대학교 도서관에서도 또 다른 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메탈러지 같은 책들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피지컬 메탈러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피지컬 메탈러지를 좀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래서 물리 기계적인 그런 총괄적인 그런 것들까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기계적 특성,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 구조, 그다음 소재, 그 다음 결함,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정 구조에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놓여 있는가, 쌓여 있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채심 입방 구조, 연심 입방 구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조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재까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의 결함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재를 쓸 때 그냥 단순히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강도를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두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능한 이유는 소재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결함들이 쉽게 잘 이동할 수 있는 결함들이 금속 내부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재료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함이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그런 원자 단위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함들이 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라믹 재료는 강도는 굉장히 높지만 이제 브리틀한, 잘 깨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함들이 내부에서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고 잘 변형도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건축물에서는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콘크리트 내부에
철심이 다 박혀 있잖아요. 철심이 있는 이유가 콘크리트 자체는 실제로는 이 그냥 강도를 가장 나타내 주는 거고, 철심이 있는 거는 이런 변형에도 잘 버틸 수 있게, 즉 이제 이 금속 소재는 변형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건축물에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4단원에서는 이제 소성 변형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이 소성 변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쭉 잘 늘어나고 이런 특성들이 소성 변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소재를 만들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기계적 특성. 이제 기계 특성에는 뭐 인장, 그 다음에 압축, 뭐 전단, 뭐 베어링, 파괴 인성, 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소재의 물성, 소재의 기계 특성을 알게 되면 그 소재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강화기구가 되겠습니다. 강화기구는 우리가 강도를 높게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가. 즉 예를 들자면은 합금 성분들을 조절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공정 조건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여기에서 다른 뭐 냉각을 뭐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절하고, 나중에 또 너무 강도가 높으면 또 뭐 나중에 또 열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강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6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단원에서는 이제 파괴 거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로나 파괴 뭐 이런 식으로 소재가 깨지는,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FEC 다이아그램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이 재료 강도학에는 사실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기초적인 것들까지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우리가 이 소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이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인류의 역사는 소재의 역사와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석기 시대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소재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금속 소재라는 것이 역사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이제 주석을 같이 결합한 합금이 되겠는데요. 이제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의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원전 2500년 전부터 뭐 레인지 크게 보면 뭐 더 전도 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한 대략 4500년 전, 그때부터 이제 이 금속 소재의 발전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뭐 지구의 역사는 뭐 45억 년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 역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뭐 그런 세월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동기 시대 때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본격적으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고 이제 밭도 갈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진주가 이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청동기 문화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평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그 평거동 쪽으로 해서 좀 가시다 보면은 그 청동기 문화박물관 가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셔도 좋고 뭐 이제 데이트를 거기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보고 나서 그 근처에 보면은 이 뷰가 좋거든요. 뷰가. 그래서 뭐 같이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 청동기 시대 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청동기는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게 그때 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간 뭐 이렇게 그 녹이 슬어 가지고 약간 초록색으로 되는 막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 다 청동입니다. 청동.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오게 되는 철기 시대, 철기는 훨씬 강력하지만
철은 잘 녹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는 유물들의 형체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일단 당연히 금이 되겠고요. 금이 형체가 가장 잘 보존이 돼 있으니까 뭐 금동대향로라던가 옛날에 신라의 금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왜냐면은 녹슬지 않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청동은 그래도 이제 초록색으로 좀 변했긴 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그래도 갖고 있는 편인데, 그 박물관 가서 딴 거 보시면 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형태가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박물관 가시면은 이제 자녀 교육시킬 때 이거는 청동이다, 이거는 뭐 철이다, 뭐 이런 부분들 다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청동기 시대부터 금속 소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근데 청동 자체는 이제 그 녹는 점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은 실제 원래 구리보다도 녹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일단 낮아지게 되니까 그냥 충분히 불을 떼어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처음에 가공하지 못했던 게, 이 녹는 점이 순수한 철의 경우에는 150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을 우리가 불을 피워 가지고는 단순히 이제 녹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시대가 오는 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한 뭐 1000년에서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대는 이제 기원전 80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소재의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의 발전 그래프를 보시면요, 초창기에는 이제 금이나 이제 구리나 그다음 청동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됐고, 근데 이제 이 비율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초창기에는 이 금속 소재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재를 이제 자연에서 얻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소재를 뭐 세 가지로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도 이제 금속, 뭐 세라믹, 고분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금속 소재가 있고 세라믹 소재가 있고 고분자 소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세라믹 소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기 이런 것들이 세라믹 소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이제 폴리머 소재는, 고분자 소재는 뭐 굉장히 많죠. 나무 껍질이라던가 뭐 동물의 가죽, 뭐 동물에서 얻으시는 거 다 그때 당시엔 천연 고분자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금속 소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속 소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냐? 바로 산업혁명 때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1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처음 산업혁명 때는 가장 많은 금속들이 막 사용되었고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19세기 뭐 초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철강왕 카네기 이런 사람들 뭐 미국에다가 철도 다 놓고 하는 것들 다 금속 소재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엄청나게 이제 금속 소재가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속 소재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합재라던가 그다음에 고분자 소재, 그다음에 이런 세라믹 소재들이 다양한 방면들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금속 소재가 또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금속 소재는 일단은 이 소재 자체의 퀄리티가 좀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본다고 하더라도 표면이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조금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당연히 이제 금속 소재로 된 그런 부분들을 사고 싶겠죠. 핸드폰도 어떻습니까?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항상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금속 소재가 최근엔 이러한 단순한 강도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은 차갑다라고 생각했던 금속이지만 요즘에는 만져도 차갑지 않다, 뭐 그런 금속들까지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앞으로도의 이제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가 늘었고요, 사람들이 늘었고 앞으로 이제 기간 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계속 잘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시면요, 이 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이제 아이언이라고 하죠. 아이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이롱이 아니고 아이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언맨 잘 아시잖아요.
아이언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어원은 뭐냐면은 앵글로색슨어로 이제 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소 기호로는 뭐라고 하냐? Fe라고 하고 Fe. Fe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 페룸에서 유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별 같은 거 보시면은 별에서 맨 마지막에 이 핵 합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원소가 뭐냐? 바로 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도 6번째로 풍부한 원소고,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뭐 내핵이나 외핵은 대부분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만약에 땅굴을 파고 뭐 정말 불가능하겠지만 내핵이나 외핵까지 가면 엄청난 많은 양의 철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각에서 지표면이죠. 4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 그 다음에 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다음 철인데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모래, 돌 이런 것들이 SiO2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소와 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겠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실 수 있는 게 다 산소와 규소가 되겠고, 알루미늄, 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귀금속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금속들을 본다면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귀금속은 아니라고 보시죠. 귀금속은 잘 없는 거, 금 같은 거, 뭐 백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귀금속이 되겠습니다. 철은 이제 지구 전체 무게의 35%를 차지하니까 지구가 거의 뭐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게 만약 주주가 지구는 35% 갖고 있다, 완전 대주주죠, 그죠? 35% 갖고 있다, 뭐 거의 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근데 이 철을 사람들이 이제 잘 처음에 쓰지 못했던 이유는 이 철이 산소랑 굉장히 친합니다. 산소랑 굉장히 항상 붙어 다니려고 들어갑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 철이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e2O3의 형태로 주로, 뭐 Fe3O4도 있겠지만요, Fe2O3의 형태로 주로 철광석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과 산소를 떼어내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환원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사실은 쉽지 않았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은 이제 다 좋은데 좀 단점은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뭐 원자번호 26번 되는 거 보시는 것처럼 밀도가 한 7.87 정도 되니까 무게는 대략적으로 알루미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과 철이 최근에는 이제 좀 경쟁 상대가 되는 부분이 이 자동차 쪽에서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소재에 있어서는 이 철강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최근에 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로 가는데 배터리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훨씬 더 가벼워지고 경량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과 철강이 맞붙고 있는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경량화, 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도는 철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알루미늄 중에서 거의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한 뭐 500메가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강도가. 근데 보통 일반적인 알루미늄은 한 뭐 300에서 400메가파스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철에서는 한 500메가파스칼이면 철 중에서 가장 뭐 약한 철이거든요. 철은 보통 기가급 많이 갑니다. 기가급. 100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강도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거의 2~3배 또 차이 나니까, 생각해보면은 3배 가벼운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3배 강도가 강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어떤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소재가 많이 쓰일지 경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의 녹는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순수한 철의 경우는 1538도입니다. 녹이기 어려운 온도죠. 끓는 점은 엄청나게 높죠. 이건 이제 뭐 2862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철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는가? 그럼 3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원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설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광차고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 시대잖아요. 철을 발견할 때가 청동기 시대니까 그 맨날 이제 청동 광산이 그러니까 황동석 광산이 있었어요. 황동석 광산. 그래서 황동 광산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얘야 이젠 너도 다 성인이 되었으니 저 산에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황동석 좀 캐와라. 그래서 예 하고 이제 저쪽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쪽 산 가라 했는데 저쪽 산 딴 산 간 겁니다. 딴 산 가서 이제 아빠가 색깔이 이 불구스름하고 뭐 노랗고 뭐 이런 거 돌 캐오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돌을 막 캐온 거예요. 돌 캐와가지고 딱 아빠 여기 돌 캐왔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황동석이 아니라 적철석이었다. 채광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채광차고설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산불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설은 이 채광차고설이 조금 약간 애매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결국 잘못 채취해서 갖고 와가지고 재련하면서 알게 돼야 되는데 그 온도로 어차피 못 만들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불 피워가지고는. 그래서 그 온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 불이 훨씬 더 막 크게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옛날에 이제 원시 상태에서 불이 크게 나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자연 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산불이 나면은 훨씬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것이다. 그럼 철광석 광산에다가 갑자기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다 꺼졌어요. 꺼지고 나니까 갑자기 불이 났더니 원래 저기 이제 뭐 시뻘건 광산이었는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닦아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딱 두드려보고 막 여러 가지 해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런 것도 산불설이 되겠는데, 근데 이 산불설 자체도 이 산불을 해서 막 1500도 이상 아까 이야기했던 1538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바로 운석설이 되겠습니다. 운석설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 운석 중에는 이 철이 들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철이 들어있는 운석이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잘 보니까 이 반짝반짝 우리가 맨날 보던 거는 이 누리끼리한 뭐 금만 봤는데 이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게 있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철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학설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증거는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언제냐? 무려 기원전 3500년 전. 3500년경. 3500년경이면은 거의 막 청동기도 초반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죠? 청동기 시대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때 당시에 구슬들이 발견됐는데 이 철로 된 구슬이었다라는 겁니다. 동글동글한 구슬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부에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분 분석 해보니까 약 7.5% 정도의 니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석에 있는 성분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운석에서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부유층들이 이제 뭐 장신구로 쓰고 목걸이로 쓰고 뭐 팔찌로 쓰고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오래된 철 유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류에 이제 소개시켜준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역사 시간, 뭐 세계사나 뭐 이런 시간에 잘 들어봤을 텐데요. 히타이트라는 문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인류가 이 철기를 가지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획을 그은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시기는 기원전 1600년에서 1200년이니까 이때가 대략적으로는 청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얼마나 비쌌냐? 금보다 무려 5배나 비쌌습니다. 은보다는 40배나 비쌌습니다.
그러면 이 비싼 철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 가지고도 뭐 못 만들겠는데 그럼 금보다 더 비싼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처음에는 못 만듭니다. 처음에는 귀금속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이제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할 때 반지, 결혼 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빠 나 결혼 반지 해줘, 뭐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해줘 이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는 그 싸구려 금반지 말고 비싼 철반지로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은 철반지 해주면 좋다고 이렇게 그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기금속으로 잘 활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 철을 녹이는 기술, 이 녹이는 기술은 거의 히타이트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 녹여가지고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녹여가지고 뭐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 고대에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 아무에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뭐 알려달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막 3대째 막 떡볶이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막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며느리한테 안 알려주다가 며느라 이 떡볶이의 비밀은 이렇게 못 알려주고 돌아가시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이 철의 야금술도 굉장히 잘 알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히타이트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강의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스에는 한 기원전 1100년경,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900년, 중앙유럽은 기원전 500년, 인도와 중국에는 기원전 한 1200에서 500년. 그래서 철기 시대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을 텐데, 히타이트 문명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문명이 다음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바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